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대선 레이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은, 그리고 주택 공급 시장은, 세금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향후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측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기간 중에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모두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데,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는 게 뭐냐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좀 규제에 대한 완화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주택을 사고 싶어도 시장의 거래가 실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DSR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무주택자들도 거의 대출을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을 같이 하는 거죠. 대출을 풀고 세금을 완화하겠다. 또 하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임대차 시장을 두고 임대차 3법은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풀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약 70% 정도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완화해주면 일단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 물론 대출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 규제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다주택자들한테는 숨을 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집주인과 임차인들 간에 여태까지 갈등이 많았는데 임대차 3법이 손질이 되면서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급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건 뭐냐면 대대적인 규제에 손질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에 공약집에 5년 내에 250만 호 공급을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민간주도 200만 호, 공공주도 50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결이 틀린 거죠. 그죠? 부동산 시장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와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결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정부 하에서는 주택 공급은 누가 해야지 된다? 공공이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민간한테 시장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민간한테 시장을 맡긴다는 건 뭐냐면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겼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당연히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250만 호죠. 25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퀘션이 뭐예요? 가용 토지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토지 확보는 과연 해놓을 것인지, 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용 토지 확보는 과연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안 들 수가 없죠. 3기 신도시도 지금 토지 확보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도 토지 보상 문제로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과연 3기 신도시는 정말 언제쯤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토지 확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내피셜을 계속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서울 외곽의 신도시 만드는 작업을 과연 계속해서 진행할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면 가용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또 입지는, 그죠? 도심 외곽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취한 제스처를 보면 입지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기존 구도심에 SOC 간접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입지는 허벌판이 아니라 아마 도심 쪽으로 입지가 잡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주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혔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거는 이번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나왔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랑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되고 윤석열 정부 하에 국토교통부가 만들어지면 그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좀 교회를 같이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장은 높은 가격 상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2, 3년 전부터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오르고 내리고는 반복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상향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늦는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때 사야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뛸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1기 신도시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기 신도시에 10만 호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용적률을 올려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죠. 그럼 1기 신도시에 30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은 또 그 수혜가 될 것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GTX 역사가 들어가거나 업무타운 주변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나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원체 좋기 때문에 뭐 입지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3기 신도시 이후에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쩌면 1기 신도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엄청난 크게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용적률이 200%가 넘더라도 재건축이 할 수 있는 단지들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고밀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고밀도 개발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35층 규제 폐지와 또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주택을 또 공급하겠다. 도심권 안에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일주일 전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35층 규제에 대한 것을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특히 한강변 같은 경우는 한 50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풀고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1기 신도시에 1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임기 내에 주택 입주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임기 내에 주택 입주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진짜 산신령이 내려오더라도 그러니까 신이 오면 모르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5년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 입주는 5년 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역시 5년 동안 뭘 할까요? 토지 확보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토지 확보는 뭐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토지를 확보한다라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많이 지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심권 안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지정을 많이 해놓으면 5년이 지나서 다음 선거에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또 뽑을까요? 그 혜택을 준 쪽에 또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내 주택 입주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10년간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물량적으로도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이 하반기부터는 상승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대외내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얼마나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은 시장에 상당히 많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30년 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해서 재건축에 대한 빠른 사업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계획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재건축 활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 정부 한해서 재건축 불가 판정이요 무려 17배가 증가했습니다. 과거 대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 불가 판정.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요.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케이스가 과거 대비 1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인해서 구조안전진단이 강화됐거든요. 이 전체 점수를 매기는 것 중에서 구조안전진단 강화 항목이 거의 절반 정도 5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거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버리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차, 2차를 좀 무사히 좀 지금보다는 좀 유연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더라도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정권이 들어가서 국토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국토부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쪽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층고 제한안이라든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각종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성화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재건축이 뛰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재건축과 함께 동반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년차 노후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30년차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노도강 지역과 동북권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계주공 시리즈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상계주공 시리즈가 조금 부담이 된다면 그 아래쪽에 하계동이라든가 월계동 지역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재건축 연한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강남권과 한강변 재건축은 2040에서 이미 터트려 버렸기 때문에 서울 플랜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뜰 것 같습니다. 매물이 벌써부터 잠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외에도 노원구 상계주공이라든가 하계동, 월계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2차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된 목동 재건축 같은 친구들이 아마 좀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원체 비싸지만 노도강 지역은 아직까지 중산층 정도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죠.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을 기존 300%에서 500%까지 확대 적용시켜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으로는 플랫폼 시티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시티. 그리고 또 하나는 콤팩트 시티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것도 역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향후 역세권 개발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6대 계획 중에 첫 번째 계획이 뭐예요? 걸어서 30분 거리 안에 직장과 잠자리와 즐길 거리가 그리고 역세권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미니 신도시를 어디에다 만들겠다는 겁니까? 수도권에다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걸어서 30분 거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수십 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고밀도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 소멸 시대로 갈수록 도심권의 고밀도 개발은 사회의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시 개발 사업의 주축 중에 하나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인가요? SH공사에서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 주도 지역을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지역들을 보면 이제 왕십리역이라든가 연신내역이라든가 염창역, 독산역, 시흥 사거리역, 강동역 등이 이제 SH공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장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6개 노선이 환승되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역세권 개발인데요. 왕십리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6개가 환승되는 지역치고는 상당히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왕십리역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없잖아요. 거의 없고 거의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에서 뭐 도선동이라든가 홍익동이라든가 마장동, 또 제가 이제 사근동이라는 지역 한번 얘기했고, 행당동 같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연신내역도 역시 G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연신내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에 뭐 대조동이라든가 불광동 같은 경우는 뭐 가련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이미 뭐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연신내역 북쪽 지역 불광동이라는 동네죠. 그 동네는 지금 뭐 지주택이라든가 3080이라든가 공공주도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뭐 연창역 9호선 지역이고요. 독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향과 함께 맞물려서 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요, 뭐 많습니다. 많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한,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틀리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과하게 느껴질 거고,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거나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합부동산세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주택자 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잖아요, 이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택을 보유하거나 구입하는데 좀 편하지, 그냥 갈아타는데 좀 많이 편해질 겁니다. 지금 1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하지만 체감상은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갈아탈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그죠? 8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아파트를 팔면 뭐 남는 게 뭐 12억 5천, 13억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하로 이사를 가야지 되고, 거기다가 취득세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줄여서 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 갈아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의무 거주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사실상 또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놓고 다른 지역에 전세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장들을 다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율뿐만 아니라 규제를 인하하겠다라는 거, 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인데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도소득세 개편이고요. 중과세율을 2년적으로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물량을 많이 쏟아내겠다는 건데, 쏟아내게 하겠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까라는 것은 사실상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 사람들 많이 팔았고요. 그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팔아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뭐 끝까지 다 얘기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세금을 계속해서 완화해 준다. 뭐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지금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하니까 공시 가격이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금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임대 시장을 맡기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겁이 나서 주택을 막 팔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 하에 5년 동안 과연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대대외적인 변수는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세계전쟁이라든가 각종 대내적인 변수는 있지만,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10년 동안 주택 공급이 없고, 또 하나는 각종 세금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권과 수도권 중요 지역에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활성화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 가격이 오를 걸 뻔히 아는데 과연 매물을 많이 풀어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 2년 한시적인 배제를 하게 되면 이걸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매수자가 등장해야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취득세율 제도라든가 금융권 제도 하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한시 배제와 함께 해야지 될 게 뭐냐면 각종 취득세 인하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죠? 대출을 풀어줘야지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갈아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을 예의주시해야지 됩니다. 이게 2년 한시 배제인데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5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 2년이잖아요. 이게 언제 많이 풀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막판 한 6, 7개월 남겨두고 2년 차가 되는 막판 6, 7개월 남겨두고 물량이 그때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한시적인 배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물량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모든 부동산 세제는 이제 완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인 과세를 폐지하고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다주택자들한테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죠? 세금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죠. 거기다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이득이지만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또 뭐예요?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는 거 같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시장 활성화. 가 이루어질 겁니다.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죠?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을 재정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임대시장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역시나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임대사업을 진행을 하기에 편한 시장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분명한 거예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그래도 그동안 안 나갔던 필요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경비들이 안 나간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징벌적 과세에는 보유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유세도 상당히 많이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윤석열 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임대시장을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민간한테 임대시장을 맡긴다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한테 임대시장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 임대시장을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비도 할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세금 부과로 인해서 등록임대사업자를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다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인기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비는 반드시 해야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2년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세금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에 진출을 하게 하겠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 진출을 하려면 대출 규제를 풀어야지 되고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주택 임대시장을 민간한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게 주요 좀 요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물론 이 외에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도 있을 거고 변동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간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규제에 의한 가격 상승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활성화에 의한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팩트는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10년간 집이 없다. 3기 신도시를 기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토지 보상조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 보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필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은 진행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 하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을 가졌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2년 한시적 배제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세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좋은 내용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든가 투자 가능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